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해 보려는데 아들이 할아버지의 입을 막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정정해지셔서는 저와 함께 1박 2일로 여수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수 여행을 하면서도 술도 실컷 다 드시고 잠깐 어디론가 사라지셔서는 담배도 한 대 피우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 혹시 담배 피우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나 시한부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죽어야지. 은재랑 같이 여수 오니까 경치도 좋고 젊을 때 생각도 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젊을 때 즐겨 피우던 술, 담배 생각이 나네. 라며 갖은 불쌍한 척을 다 하셨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폐암 말기 시한부가 술, 담배를 그렇게 하는데 혈색이 오히려 좋아지시고 심지어 1박 2일 여행도 너끈히 다녀올 정도가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별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시한부가 맞냐고. 지금 반년이 넘게 붙어 살았는데 단 한순간도 죽을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아들 되는 사람이 말하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세상에 기적적인 일이 얼마나 많냐고 빨리 나으시라고 위로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은지 씨랑 지내는 게 행복한가 봐요. 그 점은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그 늙은 영감과 저를 계속 붙여놓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반년 내지 1년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언제 죽을지 기약도 없는 할아버지 옆에서 제가 몇 년을 더 썩어야 하나요? 저 아직 30도 안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제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다 모르겠고 저는 딱 1년 되는 날까지만 참고 살 거니까 그날까지 꼭 10억 준비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아시잖아요. 종신보험금 드리기로 한 건데 갑자기 그러시면 계약사항이랑 위반되는 거잖아요. 보험금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달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하죠. 그렇다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라고 하길래 아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의 담당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설계사님께 지금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약하면 6억 5천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해약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설계사님이 물으셔서 조금 당황했다가 할아버지가 시한부셔서요. 추후에 발생할 장내병도 그렇고 이래저래 마음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설계사님이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내밀어 보여주신 건 할아버지의 건강진단서였습니다. 폐암 말기는 무슨 건강검진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판정만 적혀 있었어요. 건강하다는 말이었죠. 그제야 그 부자가 저를 바보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절대 못 보낸다고 했던 게 먼저 간 그 친구분이 아니라 저였던 거예요. 아들한테 왜 6개월이냐고 했냐고 원망 섞여서 물어봤던 것도 저한테 할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라고 말해뒀던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매불망 시간이 흘러가기를 빌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 진즉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제가 참 순진하고 멍청했던 겁니다. 제가 할 말을 잃은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설계사님이 추가로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설계사님이 보여주신 건 보험금 수익자 변경 내역서였어요. 저희 김정용 고객님의 보험 수익자가 자주 바뀌셨어요. 대개 딸뻘 되시는 분들로 바뀌시길래 저는 며느리 될 분한테 종신보험금을 드리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저를 할아버지 곁에 두기 위한 쇼라는 것을요.
저는 그 길로 설계사님에게 모든 서류를 받아와서는 당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별장에 부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건강진단서 다 받았으니 잡아뗄 생각 말라며 설계사님에게 받은 건강진단서를 집어던졌고, 할아버지와 그 아들은 벌쩍 날뛰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잡아댔어요. 시한부는 무슨,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잡아놓으려고 하셨어요? 보험 설계사님한테 건강진단서 다 받아보고 오는 길이에요. 직접 보시고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또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야 많이 호전이 되어서 그렇지 많이 아팠어. 그게 사실이야. 맞아요, 은지씨. 병원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많이 아프셨고 검사는 오진도 한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코씨알도 안 먹히는 변명이라는 걸 지네들도 알긴 아는 모양인지 둘 다 자리에 앉더니 그제서야 사실대로 다 털어놓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원래 아내 되시는 분이 지병악화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아내를 그리워하다 못해 알아누우시기까지 했었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힘이 들어 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소원이 있다며 아들을 불렀고 재혼을 하고 싶다며 조건을 몇 가지 걸었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30살 안팎이었으면 좋겠고 호리호리한 체형이었으면 좋겠고 피부는 하얗고 얼굴은 계란형이었으면 좋겠고 탤런트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요. 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와 1년만 같이 살아주면 종신보험금 10억 원을 드리겠다고 꼬드긴 거죠. 그 꼬드김에 넘어간 여자는 여태 총 7명이었습니다. 그 여자들도 아들의 말대로 할아버지가 사망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고 저처럼 약속한 기간에 상환하는 돈을 요구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끝까지 저희 아버지 진짜 많이 아프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야 마음의 병이지 죽을 것처럼 몸이 아픈 건 아니었잖아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나 저처럼 피해 입었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고소할 거예요. 지금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서에 이름 다 나와 있는데 경찰서 가서 피해자 다 찾아내가지고 신고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고요 어디. 라고 소리치면서 그 지옥 같은 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앞을 가로막은 할아버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너도 내 옆에서 편히 살았던 건 사실이잖니.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어가주면은 다시는 안 그러마.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데 고소만은 제발 말아주라 은지야. 아들은 옆에서 한숨만 쉬는 걸 보니 이미 다 포기한 눈치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주책 맞아서 덩달아 고생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슬쩍 약해지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비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화가 또 다시 치밀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인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할아버지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예요? 피해 입은 여성분들도 다 저처럼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사시니까 재밌으셨죠? 다 됐고 저 바로 경찰서에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대로 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정정하시면 일어나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신지 깜짝 놀랐네요. 잠깐. 알았어. 내가 다 미안해. 그동안 세월은 내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종신보험금 10억? 그거 지금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금고에서 10억짜리 수표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수표에 찍힌 0이 몇 개인지를 다시 세어보는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성질대로라면 그 부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다 빚 갚자고 하는 짓이었고 돈은 돈대로 받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0억을 받고 별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자의 소식은 전해들은 것조차 없네요. 혹시나 돈 줘놓고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별장을 나서자마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개명 신청까지 싹 했거든요. 빚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마저도 양심에 찔려서 집을 다시 원래 살던 원룸으로 옮겼고 전세금은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수발된 대가라고는 해도 사실상 찝찝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기가 좀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냥 제 돈으로 갖고 있을 걸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복직해서 일 열심히 하다 보니 캐리어도 쌓이고 월급도 금방 올랐어요. 그거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렸죠. 돈은 이렇게 정당하게 노동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조금 후련하네요. 혹시라도 그 부자가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더 후련하게 한마디 하려고요. 어디에서 또 애먼 젊은 여자애한테 종신보험금으로 같이 살자고 꼬드기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계신다면 이젠 좀 주책 그만 떠셨으면 좋겠네요. 하나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언젠가는 꼭 살아생전에 경찰서에서 빨간 줄 그을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피해주지 말고 좀 바르게 사세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편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돈에 현혹당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